바로 최근 유출된 기밀 문서에서 밝혀진 하나오션과 카이스트의 잠수함 음향 감쇄 기술 비밀 실험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식은 미국, 러시아 같은 기존 해양 강국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서울에서 그 중심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해양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은 잠수함의 은밀성인데 이 기술이야말로 그 은밀성을 극대화하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열쇠를 손에 쥐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연구 중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에서 실험 잠수함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연구진과 공동으로 적용 시험까지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언론에서 흔히 말하던 한국은 아직 미국, 러시아에 비해 뒤처진다는 시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죠. 더구나 이 문서가 흘러나온 시점이 절묘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핵잠수함 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일본 역시 이시바 내각이 해상자위대 잠수함 증강 계획을 공식화한 직후였으니까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번 유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심리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중국과 일본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아직도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공구 3형, 공구 5형 핵잠수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이 이 기술을 갖췄다는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베이징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남중국해 음향 감시망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이 신형 기술을 달고 남중국해에 들어가면 중국이 아무리 수백 개의 수중 센서를 깔아놔도 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시진핑 정부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JMSDF, 즉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능력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출로 인해 그들의 자존심에도 큰 금이 가게 된 겁니다. 일본은 특히 이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경쟁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만약 한국의 잠수함이 일본 주변 해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그들의 소위 대잠망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과거 일본은 한국의 KSS-3 잠수함이 진수됐을 때도 과연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강조했는데 이번 문서 유출로 그들의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이 문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라면 동맹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요구했을 텐데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싱턴 역시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불편해하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없이는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결합할 때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유출이 한국의 국방 산업 전체가 한 단계 격상되는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이제 잠수함 은밀성 기술에서도 최첨단에 서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국방 문제를 넘어서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유출이 단지 기술적 성과를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1러는 불안해하고 미국은 불편해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한국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하나오션과 카이스트의 협력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이 해저 전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순신급 잠수함, 한국 해군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임진왜란 시기의 불패 장군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그 상징을 잠수함 전력에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 해양 방어 전략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현실성이 동시에 결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급 잠수함이야말로 한국이 바다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순신급은 단순히 이름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설계부터가 완전히 한국 주도로 이루어졌고 추진 시스템, 무장 체계, 센서 네트워크까지 자체 기술 비중이 크게 확대된 모델이죠.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첫 전략적 잠수함 플랫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량이 3,000톤급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 능력까지 겸비하게 된 것이 큰 의미입니다. 여기에 감세 음향 기술이 더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잠수함 증강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순신급이 한국 해군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되는 걸까요? 단순히 배의 성능만이 아니라 전략적 맥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야시 5급이나 소류급 같은 디젤 전기 잠수함이 강점이지만 결국 그들은 미 해군의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국은 핵잠수함 수량은 많지만 소음 문제와 기술 신뢰성에서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죠. 반면 이순신급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오가며 단기간에 은밀히 작전할 수 있고 한국이 직접 설계했기에 필요에 따라 개량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즉, 단순한 함정 한 척이 아니라 한국식 전략 독립의 상징이라는 말씀이군요. 사실 이순신급은 단순히 함포나 어뢰를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장거리 순항 미사일, 나아가 SLBM 발사 능력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특히 SLBM 능력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만약 이순신급이 감세 음향 기술을 갖추고 SLBM까지 운용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핵 억지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니라 적국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한국의 해양 전략이 일본이나 중국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미국은 과연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동맹의 힘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걸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해양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 활동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그들을 막아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도약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잠수함을 생각하면 단순히 물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배 정도로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잠수함이 내는 미세한 진동, 엔진 소음, 프로펠러의 난류가 모두 수중에서 음파로 변환되어 퍼져나가죠. 이 음파가 적의 손아에 걸리는 순간 잠수함의 은밀성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소음을 얼마나 줄이고 진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하느냐가 잠수함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감쇄 음향 기술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기술입니다. 감세 음향 기술은 쉽게 말해 잠수함의 심장 박동을 숨기는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잠수함은 엔진과 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진동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흡음재를 덧대고 방진 장치를 설치해도 미세한 소리는 바닷속에서 증폭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연구 중인 방식은 다층 구조의 진동 차단 시스템과 능동적 음파 상쇄 시스템을 결합해
발생한 소리를 아예 반대 위상의 파동으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투명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단순히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개념이라는 거군요. 이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기존 러시아나 미국도 흡음 타일이나 고무 패드 방식으로 많이 개선했지만 결국 남는 소음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아예 소리를 지워버리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씀이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야생급 핵잠수함은 강력한 무장과 속도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서방 해군의 소나망에 포착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도 상당히 조용하다고 평가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한 무음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하는 감쇄 음향 기술은 소음 자체를 여기상 음향으로 상쇄시키는 방식이라 원천적으로 탐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음을 줄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순히 조용히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위치가 드러나는 순간 잠수함은 그저 표적일 뿐이죠. 특히 핵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의 경우 은밀성이 곧 억지력입니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소음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상대는 소나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감쇄 음향 기술은 이런 불안을 원천 차단합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은 사실상 수중 유령이 되는군요. 그럼 중국이나 일본이 구축해 놓은 소나망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에 수백 개의 센서를 깔아놓고 자랑했는데 이런 잠수함이 들어가면 마치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겠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그들은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쥐려 하지만 만약 한국 잠수함이 이 기술을 달고 진입한다면 중국의 감시망은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JMSDF의 대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건 기존의 소음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소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대잠 전략은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격이죠. 사실 이번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 수준에서 끝났다면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진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실물 크기의 잠수함 구조물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작업은 거제에 위치한 하나오션 조선소의 심층 테스트 구역에서 카이스트 연구진과 함께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반 직원들조차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별도 보안 라인을 설치하고 해외 기자재 반입도 전면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비밀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죠. 특히 카이스트 연구진이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실험용 모듈을 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 엔진과 추진축 사이에 다층 감쇄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실제로 시운 전에 소음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측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체 전체에 적용 가능한 구조적 보강 방안을 마련했죠. 즉,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적용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이번 실험의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실험이 진행됐을까요? 한국 해군은 이미 KSS-3 같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술은 추가 옵션 개념으로 설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건조 중인 KSS-3 배치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 추진체 소음 저감 장치나 동력 전달 개통 차단 장치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실험을 진행한 것은 바로 실전 배치 가능성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한국 해군은 머지않아 이 기술이 적용된 실전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악몽일 겁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소나망을 구축했는데 한국 잠수함이 아무 소리 없이 통과한다면 전략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미 한국이 수중 음향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면 JMSDF의 대잠 작전 능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대잠전에서 강점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소음을 탐지하는 전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음 자체가 사라진다면 일본의 오랜 대잠 자부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오션과 카이스트가 함께 이런 성과를 낸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건을 넘어서 한국 방산산업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선소와 학계가 손잡고 세계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점, 이건 사실 미국조차 따라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은 방산기업과 대학 간 협력이 있긴 하지만 이처럼 빠른 속도로 실전 적용 가능한 기술을 내놓은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보안 관리입니다. 하나오션 내부에서도 이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였고 카이스트 측도 핵심 연구진만 투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된다는 건 한국이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 능력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내부에서 유출되거나 해외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일부만 흘려 상대방을 견제하는 수준의 통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잠수함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적의 소나망을 얼마나 교란하거나 회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죠. 하나는 수동소나, 즉 바닷속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소나, 즉 인위적으로 음파를 발사해 반향음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수동 소나의 경우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잡아내야 하는데 감새 음향 기술은 아예 그 소리를 차단하거나 상쇄시켜버립니다. 마치 사람이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능동소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파를 발사하더라도 잠수함이 특별한 흡수 분산 장치를 통해 반향을 왜곡시키면 마치 빈 바다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자랑해온 소나망은 한국 잠수함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극도로 조용하다고 평가받지만 여전히 러시아 소나망에 한두 차례 걸린 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술이 과연 그 이상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은밀성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도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의 차별성은 다층 결합해 있습니다. 기존 잠수함은 흡음재나 기계적 차단에만 의존했지만 한국은 기계적 진동 차단, 음파 상쇄, 반향 왜곡이라는 3중 방식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닷속 배경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소나망이 포착하더라도 신호를 잡아내기 어려워 잡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나 화면에 잡음만 남고 실제 표적은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이것은 마치 레이더 전쟁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의 충격과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미국이 F-117 스텔스를 실전에 투입했을 때 당시 이라크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처럼 한국 잠수함이 감새 음향 기술을 달고 작전에 투입된다면 동북아 해역의 소나망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겁니다. 일본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JMSDF는 자신들의 소나 체계를 세계 최고라고 선전해왔는데 만약 한국 잠수함이 그 체계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겠군요.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황해에 수백 개의 수중 청음기를 설치했다고 자랑했는데
만약 한국 잠수함이 그걸 뚫고 지나간다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선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한국이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SLBM까지 탑재할 수 있다면 그건 중국 본토까지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을 굳히려 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 잠수함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면 전략적 우위는 무너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카쿠 열도나 동중국해에서 한국 잠수함이 은밀히 작전할 경우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그저 허공을 향해 손알을 돌리는 꼴이 될 겁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야생급을 내세워 존재감을 과시하지만 한국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고 작전한다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잠수함 음향 저감 기술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앞서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야생급, 미국은 버지니아급을 통해 세계 최강의 은밀성을 자랑해왔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드러난 지금 과연 그들의 자부심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저는 솔직히 이번 유출이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야생급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고속 항해 능력, 다양한 무장, 그리고 과거 구형 잠수함보다 대폭 줄어든 소음을 갖췄죠. 그러나 여전히 서방 정보기관은 야생급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특유의 소음을 내뿜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무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블록 모델에서는 펌프제트 추진으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적 진동과 열소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은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난 걸까요? 단순히 후발주자라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정도일까요? 아니면 러시아, 미국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기존에 쌓아온 잠수함 기술의 연속선 위에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후발주자의 장점을 활용해 기존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죠. 예를 들어 러시아와 미국은 흡음 타일과 방진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아예 음파 상쇄라는 적극적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소음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소리를 반대 위상의 파동으로 지워버린다는 개념은 지금까지 미국도 러시아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이 여전히 손아에 잡힐 위험이 있지만 한국 잠수함은 원천적으로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도약을 설명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첨단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음향 기술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은 방대한 경험은 있지만 이런 첨단 IT 융합 능력은 한국만큼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 실시간 신호 처리를 하고 AI로 수중 잡음을 분석해 즉각 상쇄하는 시스템은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이죠. 흥미로운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공유와 협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가진 이 기술을 빼앗기보다는 파트너십으로 묶어두려는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미국 잠수함마저 동북아 작전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경우는 더 곤란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 잠수함을 세계 최강이라고 홍보해왔는데 한국이 그 우위를 무너뜨리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흔들 겁니다. 이미 러시아 내부 군사 포럼에서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수중 패권을 장악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수백 개의 수중 청음기를 설치해 철저한 소나망을 구축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한국의 신형 감쇄 음향 기술 앞에서는 그 모든 장치가 사실상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전략 환경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중국의 감시망을 조용히 빠져나간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해양 패권은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 특히 093형과 095형은 아직도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조차 중국 잠수함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포착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죠.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상쇄시켜 아예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PLA 네이비가 보유한 거대한 소나망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짓 안전망에 불과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이 높아진다면 남중국해의 전략 균형이 깨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소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탐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소나망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본적으로 잡음을 포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소음을 아예 지워버린다면 중국은 더 많은 장비를 설치할수록 오히려 노이즈만 늘어날 겁니다. 새로운 탐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장 탐지나 위성 기반 추적을 연구한다고 해도 한국이 이미 반도체 AI 융합 기술을 활용해 교란 회피 시스템을 병행한다면 중국은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 점일 겁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가 한순간에 무력화된다는 사실. 더구나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는 걸 넘어 동맹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미국이나 나토와 협력해 발전시킨다면 중국의 해양 전략은 완전히 봉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최근 들어 해양 패권보다는 공군력 강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돌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서 한국 잠수함을 막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PLA 네이비는 무적이라고 선전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은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단일 기술 하나가 중국 해군 전체를 수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량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능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JMSDF, 즉 해상자위대는 소류급과 타이기이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P1 초계기와 최신 소나망을 구축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죠. 그러나 한국의 감쇄 음향 기술 소식이 공개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한 대잠 우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본은 늘 한국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아직 소음이 크다. 일본의 대잠망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 기밀 유출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일본의 대잠망을 은밀히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일본의 전략 기초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도쿄의 군사 전문지는 한국 잠수함이 새로운 음향 스텔스 기술을 탑재한다면 일본의 방어선은 구멍난 그물과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일본이 중국보다 더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동해, 스시마 해협, 오키나와 주변 해역은 한국 잠수함이 은밀히 활동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이 일본의 레이더와 소나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면 일본은 자국 방어에 근본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아무리 첨단 초계기를 띄우고 최신 수상함을 투입한다고 해도 결국 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후체제 특성상 핵 억지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KSS-3 플랫폼을 이미 확보하고 있죠. 만약 이 잠수함에 감쇄 음향 기술이 적용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 흥미로운 논조가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동북아 대잠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 말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심으로 협력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시바 내각은 지금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훔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술 격차가 이미 벌어진 이상 일본의 그런 움직임은 뒤늦은 몸부림에 불과할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잠 파트너로 여겨왔는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더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일본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이 없으면 동북아 해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서도 점차 주변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미 KSS-3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000톤급 이상 배수량, SLBM 수직 발사관,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능력 등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신형 감쇄 음향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한국 해군을 단숨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SS-3는 원래도 설계 단계부터 한국형 전략 잠수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한 건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죠. 그런데 그 핵심은 은밀성입니다. SLBM은 상대의 보복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발사 플랫폼이 탐지되지 않아야 억지력이 성립합니다. 만약 KSS-3가 감쇄 음향 기술을 탑재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조차 이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곧 한국이 보이지 않는 핵 억지력을 손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적용된 KSS-3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가장 은밀한 전략 잠수함이 되는 거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일본과 중국이 느낄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대잠 우위가 무너졌음을 확인하게 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소나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극동 함대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야생급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만약 한국이 KSS-3의 감쇄 음향 기술을 적용한다면 러시아의 작전 반경조차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워싱턴은 한국을 동맹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내심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KSS-3의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 위치를 넘어서 공격적 전략적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잠수함 은밀성을 두고 경쟁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혹시 내 해안 가까이에 적의 SLBM 잠수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곧 억지력입니다. 한국이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 전략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더 이상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 가능성입니다. KSS-3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잠수함의 감쇄 음향 기술까지 들어간다면 독일, 프랑스 같은 기존 잠수함 수출 강국도 긴장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첨단 잠수함 공급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몇몇 동남아 국가와 중동 국가들이 이미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감세 음향 기술이 적용된 KSS-3를 제공한다면 그들은 단숨에 중국과 일본의 소나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곧 한국이 단순히 군사기술 강국을 넘어서 전략적 동맹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동북아 해양 질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망 위에서 중국과 일본이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한국은 방어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감쇄 음향 기술이 적용된 KSS-3가 등장하는 순간 이 구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사실상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기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동북아 힘의 균형 자체를 한국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해, 서해, 남중국해, 심지어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해역에서 한국 잠수함의 존재는 절대적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이 황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감세 음향 기술을 탑재한 한국 잠수함은 조용히 접근해 그들의 함대를 추적하거나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구체적으로 보면 동해, 서해, 남중국해, 심지어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해역에서 한국 잠수함의 존재는 절대적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이 황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감세 음향 기술을 탑재한 한국 잠수함은 조용히 접근해 그들의 함대를 추적하거나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한다 해도 한국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일본 역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한국은 바다 밑에서 모든 세력을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 해양 패권을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미국 전략에 더 기여하느냐를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조차 감쇄 음향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잠수함이 없는 작전은 곧 구멍난 작전이 되는 셈이죠. 일본은 특히 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미국의 핵심 해양 파트너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모양새가 되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소나망이나 대잠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의 감세 음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본은 기술적, 전략적, 정치적 3중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푸틴 대통령은 극동 함대를 앞세워 태평양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잠수함이 러시아의 소나망을 피하고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와 캄차카 기지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더 이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술 하나가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한국 잠수함은 탐지되지 않고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늘 혹시 우리 근처에 한국 잠수함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심리적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전략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도 넓어진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보호를 전제로 외교의 안보 전략을 짰지만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심지어 주변국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 전략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주변국이 한국을 종속 변수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북아 해양 전략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늘 우리가 있어야 동북아가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러나 이번에 한국의 감쇄 음향 기술이 공개되자
워싱턴 내부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으니 동맹으로서 든든하다는 긍정적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불안과 위기의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펜타곤의 기술 분석팀은 이번 기술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한국의 음향 차폐 기술은 버지니아급에 적용된 기술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미 해군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입장인데,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미국의 전략적 종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건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F-35 기술 이전 문제에서 미국은 끝까지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쥐고 있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함부로 한국을 압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동시에 맞서려면 반드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미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고, 호주는 아직 전력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한국만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은밀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협력하려 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든 통제하려 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도할 겁니다. 우선 겉으로는 공동 연구, 공동 실험 같은 협력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한국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를 강화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이제 예전처럼 쉽게 기술을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 음향 기술 역시 협력은 하되 통제는 불가라는 현실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산업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그리고 최신의 천궁3 미사일 시스템까지 세계 각국에 수출하면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쇄 음향 기술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 기술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NATO, ASEAN, 중동 국가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은밀성은 그 자체로 핵심 억제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방어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NATO 국가들, 예를 들어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이미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잠수함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한국의 감세 음향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뿐 아니라 발트해와 북극해에서도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 강국들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세안 지역도 빼놓을 수 없겠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는 중국 해군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전략은 사실상 봉쇄될 겁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이 기술을 탑재한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PLA 네이비는 남중국해에서 단 한 번도 안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중동도 상황은 흡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은 모두 해양 패권 경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같은 전략적 해역에서 잠수함의 은밀성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들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UAE에 원전을 수출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방산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나라는 미국일 겁니다. 워싱턴은 분명히 한국의 기술이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는 명분을 하지만 이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나라는 미국일 겁니다. 워싱턴은 분명히 한국의 기술이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 자신도 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수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미국은 협력 조건부 수출이라는 방식으로 타협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은 이제 다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 수출을 조정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선택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안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불안해집니다. 이 구도가 바로 한국에게 전략적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즉,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외교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감쇄 음향 기술을 활용한 국제 표준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NATO 국가들과 공동으로 은밀 잠수함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을 넘어 국제 규칙 제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세계 해양 질서의 룰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결코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제약이 크고 중국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감쇄 음향 기술을 선도하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 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핵무기의 가치는 단순히 존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무기를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억지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절 가장 공들인 것이 바로 전략 잠수함이었습니다. 육상 발사 ICBM은 위치가 노출되지만 바닷속의 숨은 잠수함은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감쇄 음향 기술을 확보한다면 KSS-3 같은 전략 잠수함은 사실상 탐지 불가능한 플랫폼이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의 핵 억지력 수준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뛰어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핵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미 SLBM 탑재 잠수함을 확보했고 원한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쇄 음향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로 변모합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고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잠수함 은밀성에서 한국에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감쇄 음향 기술을 탑재한 SLBM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성립할까요? 충분히 성립합니다. 억지력은 실제와 가능성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상대방이 혹시 저 잠수함에 핵이 실려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만 들어도 전략적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면 그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합니다. 즉, 한국이 실제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핵 억지력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군요. 결국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핵 보유국에 준하는 전략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이게 한국 외교의 안보 전략의 혁명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워싱턴조차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잠수함 억지력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신들을 압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만약 한국이 탐지 불가능한 전략 잠수함을 확보한다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마저 긴장할 겁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결국 감세 음향 기술은 한국에게 전략적 보험을 제공합니다. 핵을 공식 보유하지 않아도 핵 억지력을 누릴 수 있고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 억지력은 2배, 3배로 강화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에서 절대적 전략적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볼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던 태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글로벌 방위 산업의 중심은 미국, 러시아, 유럽 3국 체제였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설계에서, 프랑스는 핵 추진 기술에서, 미국은 종합적인 해양 전략에서 5위를 점해왔죠. 그런데 이번 감쇄 음향 기술 유출 사건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한국 산업 전체가 도약하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술 개발 성공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가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된 것처럼 감세 음향 기술이 잠수함 은밀성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술은 하나오션과 카이스트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산업이 함께 만든 한국식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여전히 전통적 설계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국을 첨단 해양 기술 강국이라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기술 앞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바 내각도 이런 위기를 알고 있지만 방산 기업이 이미 고령화되고 혁신 속도가 늦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LG, 현대, 한화 등 민간 첨단 기업들이 방산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술 융합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위 산업에서 세계 최강이지만 최근 들어 고비용 구조와 느린 개발 속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개발, 저렴한 비용, 그리고 실전 배치 속도에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세 음향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식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독일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3대 잠수함 기술 강국 반열에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KSS-3 자체가 독일 HDW 설계를 넘어선 독자 설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감쇄 음향 기술이 더해지면 독일의 214, 218급은 비교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단순히 무기 판매국을 넘어서 국제 방산 시장의 표준 제정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NATO가 차세대 잠수함 은밀성 규격을 정한다면 한국의 기술이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외교적 영향력, 나아가 국제 안보 규칙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러시아는 자국 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제재와 산업 기반 약화로 신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모방 위주라 독자 혁신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결국 한국만이 빠른 속도로 산업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과 카이스트의 협력 모델은 앞으로 한국 방산 산업의 전형이 될 겁니다. 민간의 혁신적 기술과 군수 산업의 실전 경험이 결합하면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든 독창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이런 산업 생태계가 방위 산업에 그대로 투입되니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기술 집약형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하나오션과 카이스트의 감쇄 음향 기술을 단순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사와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가 하늘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충격이 이제는 바닷속에서 한국의 손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의 역사는 소음을 줄이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러시아의 아쿠라급을 거쳐오면서 은밀성이 조금씩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은밀성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제시한 감쇄 음향 기술은 그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잠수함을 사실상 수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스텔스 시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국을 견제하고 협력하려 애써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번 기술의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민간산업, 학문 연구가 모두 결합해 새로운 기준을 창출했습니다. 반도체와 AI 기술이 잠수함 음향 제어에 들어가고 조선업의 정밀성이 방산에 접목되는 이 융합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델입니다. 즉, 한국은 기술적 성과와 더불어 산업적 학문적 위상까지 함께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서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단순히 동북아 지역에서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 규범이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곧 해양 전략의 기본 교리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나망을 촘촘히 깔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고민의 출발점을 제공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해양 전략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중심에서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감쇄 음향 기술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이며 세계 질서를 새롭게 짜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잠수함 스텔스 시대의 의미입니다.